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는요. 이 점점 복잡해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들, 이거 어떻게 잘 설계할까 하는 고민에 대한 답, 바로 4+1 뷰 모델입니다. 네, 이게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각도에서 딱 나눠서 보면서 뭐랄까 설계 품질도 높이고 관련자들 간의 소통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론이죠. 1995년에 필립 크루천이라는 분이 제안했고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또 요구사항도 많아지면요.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잖아요. 설계자, 개발자, 또 뭐 테스터, 사용자까지요. 그렇죠. 근데 각자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이걸 다 만족시키면서 뭐가 체계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이 4+1 뷰 모델이 그런 복잡함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요? 좋은 비유네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 모델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고 각 뷰가 왜 중요하고 또 실제로 어떤 가치를 주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4+1이라는 이름이 일단 재밌는데요. 5가지 뷰인데 왜 하나를 굳이 4+1 이렇게 따로 떼서 부를까요? 그 플러스 1이라는 유스케이스 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이게 왜 중심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 유스케이스 뷰는요. 시스템이 사용자한테 뭘 해줘야 하는지, 그 시스템의 존재 이유, 핵심 기능을 정의하는 거예요. 아, 사용자 관점에서요? 네, 사용자와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온라인 쇼핑몰이다 그러면 상품 검색하기, 장바구니 담기, 결제하기 이런 것들이 다 유스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네네. 모든 설계나 구현은 결국 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고 유스케이스 뷰는 그게 잘 됐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목표나 미션 선언문 같은 거네요. 사용자가 뭘 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걸 명확히 하는.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내부 구조나 작동 방식 같은 건 나머지 4개 뷰에서 다루는 거겠군요. 네, 맞아요. 나머지 4개의 뷰는 이제 시스템 내부를 좀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 지을 때 전체 조감도, 이게 유스케이스라면 그 외에 뭐 구조 설계도, 전기 배선도, 배관도 이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논리 뷰인데요. 이건 시스템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부품들, 뭐 클래스나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보여줘요. 구조적인 거네요. 네, 주로 이제 객체지향 설계 원칙에 따라서 시스템의 뼈대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설계자나 분석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 뷰. 이건 시스템이 실제로 실행될 때 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나 스레드들이 동시에 돌면서 서로 통신하는지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아, 동적인 측면? 그렇죠. 성능이라든지 병목 현상이라든지 동시성 제어 같은 거, 시스템의 동적인 측면이랑 또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이게 꼭 필요하죠. 주로 시스템 통합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잠시만요. 방금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성능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성능 외에도 뭐 안정성이라든지 확장성, 보안성 같은 것들이 다 대표적인 비기능적 요구사항이죠. 아,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 코드 자체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즉 프로세스 뷰,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올 배포 뷰랑도 관련이 깊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뷰는 구현 뷰, 임플리멘테이션 뷰입니다. 이건 이제 개발자들이 실제로 만지는 코드 레벨의 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건 개발자들한테 제일 친숙하겠네요. 네, 그렇죠. 소스 코드 파일이나 라이브러리, 실행 파일 같은 것들이 어떤 디렉토리 구조로 관리되고 또 어떻게 빌드되는지, 뭐 그런 개발 환경 관점에서의 정적인 구조를 다루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뷰가 배포 뷰, 디플로이먼트 뷰입니다. 이건 이제 다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실제 물리적인 환경, 뭐 서버나 네트워크, 요즘엔 클라우드 같은데 어떻게 설치되고 연결돼서 운영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세산에 나가는 모습이군요. 네, 시스템 엔지니어분들이나 운영팀에게는 이게 정말 필수적인 정보죠. 예를 들어서 웹서버는 어디다 두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배치를 다루는 겁니다. 와,
진짜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필요한 모든 관점을 정말 체계적으로 다 담고 있네요. 그렇죠. 오히려 각자 자기 뷰에만 너무 집중해서 전체 그림을 좀 놓치거나 아니면 이 뷰들 사이의 일관성을 맞추는 데에 좀 노력이 더 들거나 뭐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 네, 그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각 뷰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 또 노력이 드는 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델의 진짜 가치는 역설적으로 그 명확한 분리에 있어요.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알 수도 없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각자 자기 역할에 맞는 정보, 즉 그 뷰에 집중하면서 오해를 줄이고 필요한 논의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발자는 구현 뷰를 보고 운영팀은 배포 뷰를 보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운영 환경 제약을 잘 몰라서 배포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 흔하잖아요. 많죠. 네. 근데 배포 뷰를 통해서 이런 논의를 설계 초기에 할 수 있다면 나중에 발생할 큰 비용이랑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UML 같은 표준 표기법까지 쓰면 시각적으로 딱 공통된 언어가 생기니까 더 효과적이고요. 그림으로 같이 보면서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조율 노력은 분명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혼란을 줄이고 협업 효율을 높이는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장점이 크네요. 각자한테 필요한 지도를 딱 쥐어줘서 길을 잃지 않게 하고 다른 팀이랑 얘기할 때도 같은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용자 요구, 즉 유스 케이스, 그리고 내부 구조인 논리 뷰, 동적인 행동을 보는 프로세스 뷰, 코드 구성을 보는 구현 뷰, 마지막으로 운영 환경을 보는 배포 뷰, 이렇게 5가지 핵심 렌즈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또 이해하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잡한 시스템 하나를 각자의 눈높이에서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또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검증된 길을 제시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재밌는 질문,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건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5가지 뷰는 시스템의 각기 다른 단면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보안이라든지 데이터 무결성처럼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들, 이런 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러네요. 딱 어느 한 뷰에만 속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걸 보통 교차적인 관심사, 크로스커링 컨선스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뷰 하나에만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이 만들고 계신 시스템에서는 이런 중요한, 이렇게 가로지르는 문제들을 각 뷰의 설계에 어떻게 녹여내고 또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냥 별도 문서나 체크리스트로만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각 뷰 모델링 자체에 이걸 반영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이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시는 과정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아마 시스템 설계 영역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